이것이 이슈다. 오늘은 북한의 무력 도발 징후를 좀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정옥임 고려대 초빙 교수 그리고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어제는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이 그리고 오늘은 북한 원자력연구원 원장이 각각 로켓 발사 또 핵실험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뭐 무슨 성명을 낸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도 뭐 기자하고 인터뷰하면서 나온 얘기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급이 좀 낮다. 뭐 그래서 진짜 이거 하려는 건지 아니면 좀 띄워보는 건지 좀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풍선을 이제 띄운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풍선을 띄우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에 보내는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에다가 보통 이제 우리가 속담으로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네. 북한의 개는 짖으면서 물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이제 긴장할 필요는 있겠죠. 네. 북한 미국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 할까요, 지금 북한? 그러니까 그 존재감을 좀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사실 그 기술이 있어서 장거리 미사일을 소위 인공위성의 이름으로 발사 시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핵실험을 할 때 이렇게 이제 그 예고를 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거든요. 오히려 갑작스럽게 할 때 그 충격파가 더 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하기는 하겠지만 그 하지 않도록 하는 보상을 세게 해주면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이중적인 메시지죠. 나 한다, 네. 한다. 나 한다, 나 말려봐 이런 의미도 그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비슷한 생각인데요. 네. 저는 진짜 크게 한 3가지 포석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명단을 교환하는 날이었는데 그래요? 예. 어제 저녁에 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오늘 명단 교환할 때 좀 더 그 당근 좀 큰 거 좀 가져와 이를테면 오이사 조치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 즉시 재개하는 것 이산가족 상봉과 비슷한 시기에 뭐 이러한 것도 같이 가져와라.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가 미사일 발사하고 나면 어차피 유엔 제재 들어올 것이고 한국 정부는 그게 보조를 맞추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 남북 관계 파탄나는 것이고 이산가족 상봉 끝나는 것이고 이 한국 정부가 어떤 그 총선 전에 뭔가 실적을 내려고 했던 거 다 끝나니까 당근을 좀 크게 제시해라. 근데 당근 큰 걸 받으려면 고위급 회담을 한다든지 뭐 그래야지 무슨 저 실무자들끼리 명단 주고받는 것에다가 그렇게 기대하는 게 좀 이제 그 협상을 이제 뒤에서 좀 하자는 이야기겠죠. 예, 그리고 그래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에게 보내는 시그널이죠. 자, 그 동상리 발사장의 높이를 한 10m 높였습니다. 그 10m 높였다는 것은 그만큼 연료가 더 10m 정도 터졌다는 들어갔다. 겁니다. 그럼 연료가 커졌다는 것은 그만큼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연료를 확보했다는 것이고 또 더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 추력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네네. 그러면은 지난번에 은하 3호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작은 그 탄두, 즉 광명성 3호라고 덩치가 아주 작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북한의 노동미사일 탄두 중량이 1.3톤이거든요. 그러면은 1.3톤 정도를 짊어지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그 페이로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10m를 더 높인 것은 그러한 어떤 그 핵탄두를 실을 수 있다, 한 능력을 보여준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정치적으로는 핵 보유국을 인정할 수 없지만은 현실적으로 인정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그리고 세 내미는 번째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그렇게 해서 위기를 조성을 해서 예. 단기간에 사실 뭐 저 지지도가 14%라고 하니까 김정은의 지지도가 그런 조사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 조사가 있다. 네네. 그래서 예. 단기간에 위기를 조성해서 정권 유지의 몰핀을 하나 맞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 아니 그 지지도가 갑자기 저 관심이 가네요. 북한이 정상적인 조사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아주 뭐 바닥을 기는 지지도네요. 그게 사실이라면. 자 어쨌든 그런데 근데 그 14%는요. 예. 북한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 내부의 희망적 관측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김정은의 행동이라든지 또는 그 체제의 비정상성으로 볼 때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요. 네. 사실 그 김정은 지지도는 그 맹목적으로 김정은을 따르는 그 민도는 아마 70% 이상일 겁니다. 일종의 그 집단적인 무슨 종교 집단 같은 그렇습니다. 사교 집단 같은 그런 성격이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다시 이 로켓 얘기로 좀 가보죠. 지금까지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로켓이 몇 킬로까지 날아갔습니까?
가장 최근에 쏘았던 2012년 12월 12일 날 은하 3호 로켓, 그게 가장 최근에 쏘았던 장거리 로켓인데 그게 바로 우리 태안 앞바다에 그 1단 로켓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동창리에서 쏘아서 태안 앞바다에 1단 로켓이 떨어졌고 그 각도 그리고 그 로켓을 우리 해군이 수거했어요. 수거해서 연료의 양이라든지 이런 거 분석을 해보니까 한 10,000km 정도는 날아가는 것이다. 10,000km면은 미국 본토까지 갑니까? 미 본토 서부죠. 서부까지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이쪽까지. 그렇죠. 뭐 네바다 지역까지도 되는 것이죠. 그 서부 연안까지 가는 것이니까 이번에 10m를 더 높였으면 거기에 상당 부분은 더 멀리 가는 것에 사용을 하는 것이고 상당 부분은 더 무거운 것을 실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 미 중동부 지역까지 가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되는 것이죠. 저기 뉴욕, 워싱턴까지 가는 거가 최종 목표다. 북한이 그동안 이제 그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한 게 항상 그 단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대포동 미사일을 쐈을 때 하와이까지 가는 거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대포동 2호를 쐈을 때 알래스카. 그 다음에 이제 은하 3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서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미동부. 그건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추정해서 하는 거고 맞습니다. 실제로는 날아가다가 어느 지점에선가 떨어지게 만들고 쏘는 거죠. 이게 진짜로 미국까지 가서 떨어지면 안 되죠. 심각하잖아요. 그 지난 은하 3호 같은 경우도 우주 궤도라고 하죠. 궤도를 돌아야 되는 거죠. 궤도를 돌아야 되니까 그 궤도에 안착을 시켰는데 이 미사일과 로켓 그 인공위성의 차이점 뭐냐면은 궤도에 안착해서 탄도 미사일은 이렇게 궤도를 따라서 목표 지점까지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목표 지점에서 인공위성은 거기서 사진을 찍지만 탄도미사일은 거기서 다시 지구 궤도로 들어와서 목표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지금은 만약에 인공위성을 쐈다고 자기들이 주장하는데 그러면 그 궤도를 돌고 있습니까, 그게? 돌고 있는 증거는 없죠. 왜냐하면 그 위성체의 어떤 그 신호가 지구로 내려오는 게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추정으로 봐서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를 북한이 로켓을 쏴서 공격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심각한 직접적 위협으로 느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날아가기는 날아가는데 상당히 조잡하고 또 자기네들은 궤도를 돌아서 그 인공위성을 통해서 뭐 음악을 들려줬다 그러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더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 우리나라에 어떤 상황입니까? 예를 든다면은 그 정확히 예를 들어서 한 10,000몇천 킬로를 겨냥하고 했는데 실제로 10,000몇천 킬로까지 안 가고 이상한 데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북한의 그런 그 ICBM이라든지 미사일을 우리는 전략 무기라고 하지 않고 테러 무기라고 하는 게 비단 장거리 미사일뿐만 아니라 스커드라든지 노동의 경우도 정밀도와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북한이 부산을 겨냥하고 발사를 했는데 이게 전주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응하기도 더 힘든 상황이 될 수 있고요. 패트리엇을 쏴도 이게 잘 안 맞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1단계로 태안에 떨어졌다 그러셨나요? 근데 그 통을 보면은 진짜 그냥 이렇게 그냥 TV로 깡통같이 보이는 정도이고 그런데 어쨌든 이게 날아간다라는 것이 문제이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북한의 도발 행위가 미국의 강경파들의 목소리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을 강조해서 미국에서도 북한 문제를 온건하게 내지는 대화로 풀려고 하는 세력보다는 강경하게 제압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의 이 수가 상당히 모자라는 수일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그 미사일뿐만 아니라 4차 핵실험의 가능성까지 연다는 것은 김정은 자체가 미국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 미국이 왜 그 은하 3호 가지고 긴장을 안 하느냐 그것은 이제 우리 은하 3호 영상 볼 때 항상 뉴스에서 나오는 게 뭐 조그만 인공위성 비슷한 거 하나 해가지고 이제 북한 그 기술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광명성 3호, 즉 은하 3호의 탄두 부분에 실었던 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누가 봐도 1톤 정도로 크기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뭐 기껏해야 뭐 한 200~300kg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200~300kg짜리 탄두를 만들 수가 없어요. 핵탄두를? 그렇습니다. 그렇게 소형할 수는 없다? 소형할 수 없습니다. 선진국 그래서 200~300kg 정도면 만약에 재래식 폭탄을 만든다 하더라도 아주 작은 폭탄이에요.
그래서 1톤 이상은 돼야 되는데 그때 광명성 3호의 상태를 봐서는 절대 1톤까지는 갈 수 없다. 그것은 예. 결국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건 날아갈 수는 있지만 그것이 미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데 이 원자력 연구원장이 이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면서 이제 큰 소리 치는 거겠습니다만 핵무기의 질량적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서 혁신을 창조하고 있다. 이게 결국은 소형화 경량화를 얘기하는 거죠. 네. 지금 북한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뭐 한 7기 정도가 있다고 아까 지난번에 저 한민국 국방장관도 네. 국회에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더 무서운 게 소형화 경량화가 돼서 실제는 배치되는 건데 이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지금? 예. 그 1980년대 말에요. 네. 이제 미국의 과학자들이 그때 이제 소련이 망가지기 직전에 소련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 소련의 군용 트럭을 보면서 저런 허접한 트럭을 가지고 어떻게 미국하고 소위 이제 그 양극 체제 하면서 미국을 위협하겠다는 것인가 하면서 우습게 봤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든지 핵무기의 성능은 지금까지도 미국을 위협하는 유일한 나라가 러시아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민구 장관이 7기 정도 있다고 했지만 아무도 모르는 거죠. 몇 기가 있는지. 그러나 정부로서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로 계속해서 소형화, 경량화를 해온 것을 전제로 해서 정책을 펴나가야 되겠죠. 실제로는 아무도 모르고요. 더군다나 플루토늄 핵무기가 아닌 고농축 우라늄의 경우는 정확하게 어디서 농축을 하고 있는지 지금 무기 제조 공장이 알겠어요. 지하 어디에 예.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좀 그런데, 과학적으로 좀 예. 설명을 드려볼게요. 소형화 경량화가 왜 어려운 거예요? 일단 소형화 경량화가 왜 어려운가 하면은 이제 핵 무기를 그 폭발을 시키는 것은 그러니까 무슨 충격을 줘가지고 이 핵물질을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순식간에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이 충격을 또 그냥 한번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연쇄로 구체가 있는데 그 둥그런 축구공 같은 그런 구체가 있는데 이 구체를 감싸고 있는 이 460도 뭐 전방위에서 똑같은 충격을 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 기폭 실험이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북한이 기폭 실험을 많이 하는 것이죠. 충격을 줘서 이것이 무작정 뻗어나가면은 충격 준 데서 폭발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하는 곳에서 터뜨리려면은 이걸 에워싸고 있는 것이 굉장히 단단해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소형화 경량화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북한이 한 1.3톤 정도의 크기 정도는 지금 소형화 경량화 했지 않겠느냐. 즉 노동 미사일 탑재할 단계까지는 갔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고 아까 이제 한민구 장관이 7기 정도를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 한민구 장관이 7기라고 한 것은 플루토늄탄이라고 특정지었습니다. 예. 플루토늄이 왜냐하면 북한이 그동안 추출한 플루토늄이 여러 가지 양이 분석할 때 한 40kg 정도 되는데 플루토늄의 임계 질량이 6kg입니다. 그래서 한 6기, 7기 정도 될 것이다라고 한민구 장관이 이야기를 했는데 고농축 우라늄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러나 해커 박사를 2010년 11월에 불러서 원심 분리기 2000개를 보여줬는데 그때가 지금 벌써 이제 한 6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원심 분리기는 저기 고농축 우라늄을 고농축 우라늄 네, 추출하는 원심 분리기인데 그게 P2라는 모델이에요. 그 P2 모델을 2000개를 1년 동안 돌리면 40kg의 고농축 우라늄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고농축 우라늄의 임계 질량은 또 16kg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1년 동안 돌리면 2.5개 정도의 핵무기가 나오는 겁니다. 핵무기 원료가. 네. 그러면 6년 지났으니까 한 15개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개 이상. 그런데 오늘 또 그 원자력 그 위원 원장이 원장이 흑연 감속로 연변에 있는 흑연 감속로 또 돌린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흑연 감속로 오메가 더짜리를 돌리면 그게 연료병이 8,000개가 들어가는데 그걸 3년을 돌리면 연료병을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즉 폐 연료병이 나오는 것이죠. 거기에서 플루토늄을 또 추출하는데 그게 기술이 좀 약하면 33kg, 기술이 좀 세면 한 53kg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간단한 게 아니고 이산가족 상봉 정말 중요하지만 지금 북한이 대량 핵 보유국으로 가느냐 기로에 서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8.25 합의에 보면 그 비정상적 사태가 아닌 그 비정상적 사태는 다시 확성기 방송도 재개하겠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로켓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하면은 이게 유엔결의 위반이고 우리 입장에서도 비정상적 사태에 해당되는 거죠. 당연히 비정상적인 그렇죠. 사태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뭔가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네요.
바로 그럼, 이제 예. 그게 문제인데요. 예.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것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비록 100명씩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인도주의적인 프로젝트죠. 네. 그런데 그 8.25 합의를 보면 이산가족 상봉과 더하여 이제 민간 교류를 하게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인도주의로 보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당근이라고 선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합의대로 하면은 이산가족 상봉 선물을 줬으니 그다음에 민간 교류 선물을 달라라는 함의가 있고 아까 신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이제 금강산이라든지 이제 오이사를 오이사 해제하게 조치 해제? 되면 오이사를 자꾸 우리 내부에서 우리가 그 목함 지뢰와 관련해서 유관 표명을 받았으니 오이사도 결국 유관 표명을 받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단순화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이사의 함의는 금강산이나 개성공단보다 그걸 풀었을 경우에 더 많은 현찰이 들어간다라는 것이고 지금 전 세계에서 북한의 이러한 장거리 미사일이라든지 핵무기 개발 때문에 경제 제재를 하고 현금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데 네. 그 북한 김정은이 늘 강조하는 핵과 경제의 병진을 결국은 가장 인질로 있는 우리가 도와주는 꼴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정치권이나 정책 결정자들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로켓 발사나 핵실험을 하면 네. 뭐 우리는 이 비정상적 사태로 규정하고 여기에 상응하는 이 뭐 확성기 방송 재개를 포함해서 또 유엔 결의에 맞는 뭐 제재 조치도 좀 더 강력하게 하고 오이사 조치를 더 엄하게 실시하고 뭐 이산가족 상봉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예. 이산가족 상봉은 이미 이제 실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소위 인공위성 내지는 무슨 자기네들의 뭐 지구 관측 운운하면서 그래요. 예. 장거리 미사일을 이제 발사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정부의 입장은 이거는 국지 도발의 개념으로 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국제적으로 유엔에서 이미 결의가 나온 그러니까요. 거니까 그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그 제재에 동참을 해야 되고요. 단 이제 우리가 8.25 합의에서 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민간 교류와 관련해 가지고는 과연 북한이 무기를 구입하거나 무기를 개발하는데 악용할 수 있는 즉 잘못된 그 현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단도리를 하지 않으면 잘못된 관행 그리고 이것이 또 다른 형태의 퍼주기가 될 수 있다는 예. 점을 분명히 경고하고 싶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중국이 북한에게 긴장 조성을 하지 말라 이렇게 성명을 냈어요. 지금 중국도 이 뭐 하여튼 이 전승절 행사를 이제 무사히 잘 치렀는데 그 과정에서 북한 때문에 굉장히 애 많이 탔잖아요. 속을 많이 썩였는데 이제 지금 다시 이렇게 되면 또 이제 그 긴장이 더 증폭된 상태로 결과적으로는 중국이 또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런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중국의 이런 발언도 안 먹힐까요? 요번에 그 북한이 만약에 그 노동절 기념을 위해서 네.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했을 때 우선 중국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전승절에서 보여준 중국의 진정성을 우리가 가늠하는 하나의 잣대가 될 것이고요. 예. 아마 골치는 아프겠죠. 근데 제가 늘 일관성 있게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이해와 대한민국의 이해가 같을 수는 전략적으로 없습니다. 같을 수는 없다. 예. 따라서 중국이 이번에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네. 5일에서 9일 사이에 발사 가능성이 제기되더라고요. 10일이 노동당 창건일인데 창건일 행사 전에 뭔가 축포 쏘듯이 자,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10월 10일이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저는 한 7일에서 8일 이 정도를 제일 그러니까 장거리 로켓을 높게 쏠 봅니다. 경우에 예. 예. 뭐 5일에서 9일은 조금 확률이 좀 떨어지고 왜냐하면 여론의 반응을 볼 시간이 좀 적으니까요. 그래서 5일에서 한 8일 정도로 보면 일단 이번에 발사를 할 이 로켓은 은하삼화보다 훨씬 크고 예. 훨씬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멀리 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는 10월 10일 날 지난 그 2012년 군사 퍼레이드 때 KN-08이라고 하는 탄도미사일처럼 생긴 걸 끌고 나왔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에. 예, 예. 지금 또 10월 10일 날 이번에 쐈던 거하고 똑같은 걸 싣고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 그 모형이라도 이게 바로 어제 쐈던 거다. 긴장해라. 라고 한 걸 과시를 하려면은 그 이벤트적으로 가장 강력한 어떤 그 증폭 효과가 바로 직전에 직전에. 퍼레이드 직전에 해당되는 미사일을 쏘고 그것이 성공을 한다면
프레이드 하는 날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를 장식할 수 있다. 그래서 7일이나 8일 날 이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렇게. 네. 근데 이제 역설적으로요. 네. 그 2013년에도 액체 연료를 몽땅 집어넣고 미사일 발사 시험한다 해서 굉장히 긴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기술적으로 액체 연료를 다시 빼는 게 힘들기 때문에 네. 많은 전문가들이 반드시 일단 발사할 채우면 거라 발사할 그랬거든요. 거다. 그때 안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안 하게 되면 마치 또 북한이 굉장히 전향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뭔가 더 집어줘야 되는 계기든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예, 이 두 말씀 들으면 북한이 어떤 고민을 갖고 있고 어떤 그 이 로켓 발사와 핵실험에 어떤 그 이 국가 자신들의 국가 이익을 담고 있는지가 좀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좀 다각적인 대처를 우리 정부가 좀 미리미리 좀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